시간을 조금 착각을 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딱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글쎄요, 뭐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아는 사실인데 그냥 한번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안 되네요. 이거 많다. 예. 살살 눌려야 되네요. 작년이죠. 작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되었다라고 슈밥 회장이 선언을 해서 전 세계가 놀랬죠. 근데 사실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뭔지 개념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뭔가 큰 혁명이,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2달 후에 뭐죠? 작년 3월에? 그죠? 이거죠. 직접 AI라는 어떤 실체를 우리가 바로 목격을 했죠. 목격을 하고 제 기억에 그때 많은 분들이 거의 뭐 패닉 상태에 빠진 분도 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이세돌 국수가 그렇게 정말 우리는 5대0으로 이길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충격이 4차 산업혁명인가 혁명인가 하는 였죠. 이제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작년 4월에 그 당시에 미래부죠. 지금 과기정통부인데 그 미래부에서 산업수학 육성 방안을 발표해요. 그래서 그 산업수학을 국가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 앞으로 어떻게 서포트하면서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래 보면 정리가 위에 있는데 조금 뒤에 거 먼저 하고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차, 그죠? 자율주행차인데 사실은 포인트가 이 자율주행 혼자서 가는 차를 만드는 게 목적일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결국은 신호등 없는 어떤 거리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컨트롤을 통해서 그냥 그 운행이 전체적으로 되는 그런 큰 시스템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과 사람 없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과 자동차 상호 간에 그리고 또 컨트롤 파트에서 주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시스템, 그 테크닉, 꼭 크게 2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구글이 왜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열심히 하는지 이제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어제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어떤 특강을 하는 데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장관님 말씀이 자율주행차니 스마트 팩토리니 좀 큰 틀에 그런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을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5G가 필수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이 5G를 전국에 세계에서는 최초로 내년 6월까지 완성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평창 올림픽 때 평창이 2월인가요? 오늘 2월인가요? 그때 한번 전체 그 올림픽 타운은 시연을 해보겠다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5G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이렇게 나오긴 하고요. 우버 택시는 이제 규제 같은 관점에서 이제 규제라는 게 얼마나 개발에, 그리고 개발과 상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또 우버 택시를 보면 알죠. 우리나라가 초기에 우버 택시 하다가 택시 이제 회사들의 컨플릭트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철회를 하게 되고 우리는 없죠. 하지만 지금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 우버 택시가 굉장히 성황리에 유지가 되고 특히 투자, 그러니까 그 삶의 질이 우리 젊은이들 특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연구재단에 가서 지금 한 10달째쯤 되나요? 있는데 연구재단이 생각보다 거기 계신 분들은 그래요. 연구재단이 신의 직장이라더라고요. 뭐 부담은 적고 월급은 많이 주는가 봐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어떤 일부에 그래요. 젊은 직원들 중에 팀장급이라 하더라도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차를 1억짜리 차를 사다네요. 8천만 원짜리 차를. 이 친구한테는 모든 이제 자기 직장 외의 생활에서의 모든 것은 그 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차에 맞는 생활을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유분방함, 그리고 하나를 모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가정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 직장에서 버리는 돈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차로 우버를 하는데 밤에 2-3시간 또는 뭐 3-4시간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월급보다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버가 어떤 그 문화적인 것도 터치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 외에 기능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우버 택시에도 있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이런 거를 처음에 어떻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볼까 하고 했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난리 나는 이 아마존이잖아요. 아마존의 물류 관련. 그래서 재고 시스템 뭐 무인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아마존고, 이제 알파고 때문에 아마존고인지요. 근데 이게 저기 선전한 거 보면 여기 앱 하나 깔아가지고 여기 들어가는데 저기만 하고 들어가면 가서 물건 그냥 들고 나오면 돼요. 그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아마존고 치면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 들어가서 물건 사서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냥 가서 집어서 오면 되니까 공짜 같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잡혀 있는 키가 뭐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식하는 어떤 이미지, 그런 테크닉. 그 다음에 딥러닝 알고리즘, 결국은 AI, 그러니까 모든 재고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었다가 나왔다가 물건들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센서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한 5년쯤 전에 직원들 몇 사람들이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이야기해 본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이마트 있는데, 거기 뭐 줄도 어떨 땐 길고 그러니 이거 아무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걸 해볼 수 없을까? 한 4년, 5년 전에 했던 그 발상의 전환이 지금 시애틀에서는 지금 이게 직원들한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곧 공개화 될 거고, 뭐 미국의 다른 도시에 이 자기 아마존고 할 도시를 이렇게 하니까 또 거기 난리가 났죠. 예. 워낙 부가가치가 커가지고요. 근데 결국은 물류 쪽에서, 그 다음에 요 마트 쪽에서 이렇게 하는 아마존의 요 트렌드가 결국은 이마트나 뭐 삼성 홈플러스 이런 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구동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처음은 발상이다. 삶의 질을 어떤 테크니컬한 파트에서도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삶의 질을, 예를 들어서 어떤 기발한 서비스를 하는 앱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면 우선 처음에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서 여기 이제 화면이 있다고 할 때, 이 중에서 어느 자리에 앉으면 가장 쾌적하게, 적절하게, 좋은 높이로 볼까? 하면 여러분 수학 전공했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뭐 삼각함수 조금 이용하고 해서 몇 가지 포인트, 이 경사도, 이 화면의 크기, 뭐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삼각함수 가지고 포뮬러 만들면 거기다 토독 넣으면 이 자리는 시각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 그게 그런 식의 앱을 하나 만들면 전국의 극장, 영화관의 자리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편리성이 가미될 수 있도록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4차 산업이라는 이름이 따라붙는 소프트웨어적인 뭐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을 구현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 뉴스 봤는데 비백 왓화 하는 교수가 이분이 그 초반기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코볼 하는 게 있었어요. 포트란 코볼 어셈블러 이게 이제 초기 그 랭귀지였는데요. 그 중에 코볼을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래 관련 쪽에 그 학자로 지금 활약하고 계신데 이분 말씀이 5년 내에 자율주행차는 거리를 다닐 거고 태양광 가격이 절반, 이게 에너지 문제인데 태양광이 워낙에 파퓰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하고요. 10년 내에 화석연료 사라지고 포춘의 500대 기업 중에 70%는 하청업체로 바뀔 것이다. 네, 포춘에서는 빠질 것이다. 그 다음에 20년 내에 무인 자동차로만 도로주행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신호등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많은 차들을, 그죠?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쳐다보고 선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그때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욱 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뭐랄까요. 좀 미안하다 할까, 젊은이들한테. 내 느낌에 젊은이들, 우리는 지금 교수님들은 maybe 괜찮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어느 시점쯤 되면 로봇들하고 같이 출퇴근할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과 사람의 그게 여전히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관계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것이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하는 것을 추가해야 되겠죠.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않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자, 위에도 있는데요. 위에 뭐 그냥 아까 대충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조금 더 상상을 해보자. 스마트 기저귀도 요 근래에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센서가 달린 기저귀는 이미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린애가 배변을 했을 때 소리를 내든지 알려줘요. 그래서 센서 기능 정도만 했는데 여기에 AI 기능을 넣는 거죠. 일회용 기저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할지는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스마트 기저귀를 그래서 한다고 하면 A의 그 배변 상태를 계속 축적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문 근처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 이렇게 해서 건강에 대한 거를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귀라기보다는 서비스죠. 기저귀 만드는 회사와 이거를 스마트를 서비스하는 회사. 이렇게 쳐다보면 부자죠.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자동차도 현대자동차냐, 구글이냐, 두 개가 합쳐서 자율주행차가 온 도시를 돌아다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누가 주냐. 그런 거죠. 그죠? 마찬가지 또 스마트 운동화 이것도 보면 요즘 진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운동화에다가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루투스도 있고 하니까 운동화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화에다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도령동 사거리까지 가겠다고 찍으면
얘가 그걸 어느 쪽으로 갈지, 그 다음에 내 이번 주에 운동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녔으면, 그래서 내가 숄컷으로 가서 빨리 가기를 원할지, 조금 운동을 하면서 가기를 원할지, 그럴 때는 어떤 길을 갈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거 운동해야 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동화가 스마트 운동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하는 운동화. 뭐 그러면 그 대화의 폭은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생활용품에 스마트를 붙여서 상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상의 전환, 정말 희한한,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이게 삶의 질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니즈가 있겠다고 생각되면 문제 푸는 거는 발상하는 것보다는 쉬울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문제 푸는 힘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자,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이건 어느 분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엘빈 토플러가 한 말씀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상상입니다. 상상. 참여와 공유와 개방에 기반한 융합 문화, 융합 정신 등이 상상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죠? SF 소설이 되든지 뭐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프로덕트이지만, 그러지만 여기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상상의 현실화를 이루어야 된다. 상상의 현실화. 상상하는 것과 그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여기서 이 현실화 시키는 프로세스에 반드시 수리과학적 지식이나 생각하는 방법이나 그 논리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현실화가 가능하다. 100%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백업을 받았을 때 가장 현실화가 가능하게 된다 하는, 그래서 이 4차 산업 소프트웨어 시대의 이 혁명에 수학적 지식이나 수학적 논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발칙한 상상에서부터 나오는 그 현실화가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이노베이션이지만 이 이노베이션이 뒤에 미칠 파급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학이라는 게 희한하게도 오랫동안 우리 인간 사고에 이노베이션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했고, 여러분도 다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근데 그냥 뭐 학생들 대상이라고 해서 수학사적인 관점에서 몇 개만 이렇게 뽑으면 지금 다 아는 건데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상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하고 많이 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많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은 학문 중에서는 가장 성문화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오래된 역사가 있고, 우리가 늘 쳐다보고 지금도 파급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 수학이죠. 그리스 수학의 한 축 중에 하나가 유클리드죠. 유클리드의 원론, 그죠? 유클리드는 그러니까 공리 5개 가지고 새로운 정명을 엄밀하게, 그죠? 명제를 만들고, true or false죠. 그 다음에 공리와 만들어진 추가적인 명제들, 우리가 theorem이라고 하지만요.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거를 또 증명을 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465개의 명제를 유도하고 그걸 정리한 책이 엘리먼트라는 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이 5번째 공리입니다. 평행선 공리죠.
자, 직선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밖에 점을 하나 찍었다 했을 때, 이 점을 지나고 먼저 그은 직선의 평행인 직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게 5번째 평행선 공리이고, 이 공리가 이제 바로 이 유클리드 시대 때부터 이 공리는 앞에 다른 4개의 공리에 의해서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게싱을 한 거예요. 게싱을 하고 그걸 2000년 동안 풀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 첫 번째 문제는 요 정도 하고 뒤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오늘 2가지 예를 들고 싶어서요. 두 번째 예를 위해서 조금 더 유럽의 수학사를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찬란한 수학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가톨릭화되고 그러니까 국교화가 되죠. AD 300 몇 년쯤에. 그 뒤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티칸이 생기고 교황청이 생기죠. 바티칸인지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교황이죠. 그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이라는 것은 신성을 침범하는 그 사입이랄까요? 그런 걸로 바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과학에 대한 일절에 과학뿐이 아니고 많죠. 다른 문학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가 오는데 과학은 조금 더 빨리 제재를 당해요. 그리고 어떤 한 줄의 글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암흑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때부터 한 200년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아주 깊은 산속에 수도원 안에 벽에라도 몇 줄 적어놨나 없습니다. 그게 유럽의 수학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의 그 찬란한 꽃이 자연스럽게 그 중동 쪽으로 갔어요. 위로 안 올라가고 옆으로 간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 쪽에서 중동 쪽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결국 많은 것 중에서 그 암흑기에 중동과 인도에서는 인도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쓰는 숫자가 완성이 되고요. 십진법이 쓰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근의 공식 이런 것들, 근의 공식이 벌써 이 동네에서 이때 만들어지거든,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돼요. 근데 이제 두 대륙이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유럽은 여전히 조용한 침묵의, 암흑의 세계 침잠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10세기쯤 되면 이제 스페인이 무굴 제국의 신분을 받아서 문화적 어떻게 보면 이게 썰물밀물이 한번 되죠.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거기 스페인 반도에 있으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 무슬림 쪽에 아라비아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입이 조금 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피보나치 수열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이 서구의 수학의 어떤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제 비록 한 17세기쯤, 1600년대쯤 와야 십진법이 전 대륙의 대중화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수적 표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수적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OX제곱, OX하는 이런 것들이 1494년에 문헌의 형식을 보면 뭐 이런 식이에요. 위에 잘 안 보이는데 CUM, CE인데 CU가 X3성이래요. X3성을 지수에 대한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0. 그 방정식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저걸 가지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기호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X라는 것은 사실 데카르트가 도입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데카르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지금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그젬플이에요. 수학에.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어떤 과정들이 아주 미진하게 오래된 끌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가
1637년인가요? 1637년에 방법소설이라는 유명한 철학서를 내면서 부록으로 세 권의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한 권에 기하학이라는 책을 내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해석기하가 나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동시대에 페르마도 이렇게 됐다는 걸 뒤에 알기는 한데 사실은 보면 페르마는 그 동시대예요. 동시대인데 페르마는 프랑스 남부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수학자가 아니었어요. 공무원이 그 로이어고 공무원인데 이게 이분은 이제 직무유기를 평생을 하신 거예요. 절대 늘 그냥 뭐 예를 들어 구청이면 구청 앞에 있는 저기 뜰에 나가가지고 늘 수학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수학책을 읽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자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저 거기다가 이제 메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논문의 폼으로 출간되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당대에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데카르트는 이미 이때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방법소설. 1637년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출판을 하는 거죠. 그 부록서에.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런 거잖아요. 직선이 관심이 있고 대수적 표현도 관심이 있다. 자, 그러면 대수적 표현으로는 x-y는 10 하는 건데 얘가 직선을 요건 우리는 알잖아요. 얘가 얘나 똑같은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같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다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직선을 먼저 고민을 한 거죠. 직선에서 이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X가 움직일 때 이 직선이 되기 위해서 꼭 Y는 그 움직이는 X에 꼭 맞게 뭔가 정확한 값으로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하는 개념인데요. 거기서부터 대수적 표현하고 이 직선하고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예. 차이가 한 10쯤 되는 게 바로 이 직선이다. 20쯤 되면 이런 직선이고, 동그라미는 아마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룰로 Y가 잡혀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를 X, Y, X 이런 걸 쓰기 시작하고요. 상수는 이렇게 쓰기 시작하고, 지수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수적 표현도 데카르트가 많이 지금 현대화 시키고요. 그래서 이 발상이 이제 결국은 그 해석기하라는 분야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직교좌표가 영어로는 뭐죠? 예, 코르디네이트 시스템은 좌표라는 거니까 일반적인 보통 명사고요. 직교좌표는 칼티전 좌표라고 그래요. 칼티전이 데카르트의 좌표란 말이죠. 예, 이게 데카르테스잖아요. 데카르테스의 그 대를 뺐고요.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예요. 그래서 우리도 직교 좌표를 하지 말고 데카르트 좌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데카르트는 아는데,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왜 혁신이었냐면, 페르마 이야기는 그냥 빼겠습니다. 시간상. 결국 이거 아니에요. 원에 대한, 그리고 원에 관계된 도형 문제들 많이 있는 것들이 유클리드 때부터 데카르트 바로 이전까지는 원이 뭐였죠? 원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게 원이었고, 그거로부터 모든 명제를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데카르트의 근데 참, 직교좌표 자체는 뭐 이런저런 썰이 많은데, 데카르트가 워낙 병약하니까, 이분은 용병으로 군인으로 많이 오래 다녔는데요. 그래서 뭐 늘 늦게 일어나고 생각을 항상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항상 누워서 모든 사유를 하고 한 습관이 있는 분인데, 그래 하루는 뭐 천장에 보니까 뭐 거미줄이 있고, 거기에 파리가 맹맹거리고 다니는 그걸 보고 직교좌표를 만들었다는데, 그건 안만 봐도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로부터 한 60년쯤 후에, 이제 이 해석기하가 자리를 잡고 학자들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서
좌표를 정확하게 지금 직교 좌표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모든 게 데카르트의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발상을 했으니 그거를 그냥 데카르트를 안화하면서 그렇게 데카르트 좌표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죠. 유클리드는 저렇게 했지만 데카르트는 재도 되지만 이런 다른 형식의 표현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하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바로 툭 넘어가느냐. 왜 이노베이션을 하느냐. 바로 툭 넘어가는 게 접선 문제죠. 그 당시에 접선 문제가 정말 풀리지 않은, 왜냐하면 유클리드의 원의 정의로는 접선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곡선의 접선이잖아요. 곡선의 접선을 유클리드 원의 정의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정의조차 못하는, 그러나 접선은 보이잖아요. 머릿속에는 있잖아요. 궁금한데, 그런 게 돼요. 근데 그게 할선으로부터 가면, 시컨 라인으로부터 가면, 접선은, 그것은 뭐, 정교하게는 리미트의 형식이지만, 리미트라는 개념을 벌써 데카르트나 페르마가, 그러니까 최대 최소 문제를 페르마가 이때 하거든요. 1630년대에. 그러니까 벌써 그게 다 지금 미분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림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단지 그게 표현이 안 되고 그게 안 된 거였죠. 근데 이제 되게 된 거예요. 이런 대수적 표현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델 X만 0으로 보내면 되는데 사실은 델 X를 0으로 보낸 이 리밋 프로세스는 이거보다 더 오랜 세월이 걸려요. 사실은. 와이어스트라스 좀 와서 완성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시간이 있긴 했지만은 그 모든 발상은 이미 데카르트에서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래서 1637년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접선의 이야기가 수월해지고요. 접선 이야기가 되니까 저런 최대 최소 똑같은 원리니까요. 이야기들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프로리픽하게 되죠. 그로부터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미분과 적분이 완성되잖아요. 1637년에서 1684년. 뉴턴이 조금 늦게 발표를 했으니까 한 50년 됐네요. 한 50년 만에 미분적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 데카르트의 그 헤스키야의 그 기본 아이디어가 이노베이션인 거예요. 얘가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미분적분이 이노베이션이 아니고 데카르트의 그 발상이 이노베이션이에요. 네. 그냥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뭐하고 매치가 됐나요? 물리의 속도하고 매치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아폴로가 달나라로 가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의 어치브먼트는 데카르트의 그 발상 하나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평행선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오냐면요. 1800년대까지 와요. 1800년대까지 수많은 수학자들이 돈 땡전 한 번 안 버리면서 그 문제 증명하려고 가족들 피해 다 입히면서 사모님 막 투잡 뛰어보내게 하고 막 머리 뜯으면서 이제 한 거예요. 2000년 넘었잖아요. BC 300년부터 1800년대까지. 그러고는 이제 쌍국기회가 나오죠. 여기에 젊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바첵스키하고 보여이. 예. 가우스는 물론 하지만 사실은 항상 로바첵스키와 보여이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의 발상이 만약에 아니라면 평행선이 없다면 하고 간 거예요. 아니면 두 개가 있다면 하고 쌍국기 하니까 두 개가 있다고 간 거예요. 두 개 이상이 있을 거다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파고 들어간 이게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보여이 같으면은 이 볼프강 보여이가 가우스 친구였대요. 수학자였는데 볼프강 보여이가 얘 아버지가 그 평생 공리로 인생을 이제 완전히 했는데 얘가 뭐가 똑똑해. 8살 때부터 아빠 공부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군수를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10대 때 아버지보다 더 많이 빠졌어. 그 문제 푼다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보세요. 아빠 편지예요.
1824년이니까 아마 보여이가 대학을 가면서 집에서 떠나서 헝가리 사람인데요. 이제 따로 사는데, 이게 아빠가 한 편지예요. 어? 너는 병 문제 접근을 시도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의 파멸과 나의 몰락은 이 문제 때문에 된 것이다.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이 문제는 너는 대물림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라. 했는데 보여이가 답을 바로 해요.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무로부터 새로운 우주, 쌍곡기하 공면을, 쌍곡기하 공간을, 쌍곡 공간을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꼭 하나가 평생 꼭 하나 더 있을 필요 없다는 걸 밖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안에서 해결하려 했겠죠. 평행선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래가. 근데 밖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렇다면 빨리 결과를 만들어서 출판을 하라. 왜? 바이올렛 꽃이 봄에 이곳저곳에서 피는 것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편지로부터 3년 뒤에 로바첵스키가 러시아에서 먼저 발표합니다. 그러고 한 2, 3년 후에 보여이가 아빠가 내는 책에 맨 뒤에 어펜딕스 같이 해가지고 자기 논문을 실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시면 로바첵스키가 러시아에서 카잔 학회에서 카잔 지역에 살았던가 봐요. 1826년에 발표를 하고요. 보여이가 1831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빠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가 1823년이었나요? 3년이니까 거의 보여이가 20대 초반이죠. 거의 이제 대학생 때였고, 그때 이미 문제 해결이 완성이 머릿속에 된 거예요. 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하면 어디서 모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혹자는 그 모순을 또 평생 찾아 헤맸겠죠.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른 형태의 공면이란 거죠. 가우스는 상당히 썰이 많아요. 이제 아빠급인데, 이 두 친구에 비하면 아빠급인데, 결국 가우스는 이렇게 평행선이 2개 이상 존재하든지 존재 안 하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왜 이걸 발표를 안 했나 할 때 칸트가 나와요. 칸트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한 철학자였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칸트가 하는 이야기는 순수 이성 비판이잖아요. 평행선 공리야말로 순수 이성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칸트하고 싸우기가 싫은 거야. 그 아니다고 하면 칸트한테 한 방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도 대충 다 정리가 되고도 발표를 하지 않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젊은이들 몫이 됐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발표를 하고. 자,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런 뭐 공면 이야기도 이제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결국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50년 후입니다. 리만은 이제 가우스 제자인데요. 타원 계열을 또 추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타원 쌍곡, 그리고 플랫한 그런 유클리드 기하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로부터 1900 초쯤 되니까요. 아인슈타인 한 50년쯤 후에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발표를 하죠. 그때 이분이 한 말이 비유클리드한 기하 공간의 휘음에 대한 것을 몰랐으면, 그게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의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휜다는 것을 가정하고 증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실이 없었으면 그걸 아인슈타인 스스로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역시 로바첵스키나 그 어린 보여이가 그 이노베이션의 그 발상의 전환으로 이노베이션의 그 한 축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그런 식으로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갑니다. 지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 이제 잠깐 요거 정리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1, 2, 3, 4차 산업혁명, 그죠? 1차 기계화, 2차
2차가 뭐죠? 분업화. 전기의 발명과 분업화. 그래서 여기서 노동자 계층이 비로소 안정적인 자업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산업 구조가 사실은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의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죠. 큰 공장이 있고, 공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라고 해도 되겠죠. 노동자들이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문제는 4차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가 그러나 1, 2, 3차는 어쨌든 엄청난 변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통제를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하고 그 디시전 메이킹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세서가 만들어지고 한 건데 우리가 알파고에서 쇼킹한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기계가 결정하고 기계가 가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능 문제잖아요. 지능. 인텔리전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잘못하면 이제 기계한테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싱귤러리티 이론도 이제 나오기 그죠? 싱귤러리티 뭐냐면 기계한테 두 손 두 발 다 넣는 때가 언제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 그분도 지금 은퇴한다고 하고 CEO 영입했다가 돌려보내고 자기가 다시 하잖아요. 싱귤러리티 때문에 한답니다. 이쪽에 어떤 뭔가가 있을 것 같다고. 이게 이제 결국은 기계가 이제 큰 역할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그럼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거기서 같이 이렇게 상생하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가 있을까? 우리 힘으로. 이런 거죠. 수학에서는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구나 칼슨 교수의 이 TDA 기법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것도 발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샘플링하지 않고 바로 분석을 하겠노라 하면 이분이 거기서 그 엄청난 데이터를 하나의 집합으로 본 거예요. 그럼 집합을 보면 수학에 보면 어떤 책도 열어보면 집합이 나오잖아. 세트. 그 중에서도 토폴로지컬 그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토폴로지컬 어프로치는 그 보통 집합이 있으면 우리가 통상 막 아주 러프하게 집합이 있으면 집합에 마치 하느님이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 때 그 진흙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인간이 됐듯이 집합이라는 모래더미에 두 개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나는 더하기 빼기 하는 연산이에요. 그럼 대수구조가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서로 간의 거리예요. 거리를 넣으면 위상구조가 나와요. 그랬을 때 두 개가 어떤 공간 개념이 돼버려요.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인간이 되듯이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그 집합의 그 생기, 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위상이잖아요. 거리를 주고 그 거리에 의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노드화 시키고 심플리파이 시키고 해서 하니까 그 많던 데이터가 아주 그냥 한눈에 보면 조금 그 움직임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난리지를 우리한테 줄 만큼 간소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예방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하고 이제 해서 이게 잘 되니까 구나 칼슨 교수 제자 2명 박사학위 받은 인도 친구라던데 2명하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를 설립하고 몇 년 안 가서 1억 불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죠. 구나 칼슨 교수가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왔죠. 와서 특강을 아주 집중 특강을 일주일 동안 하신 적이 있는데, 자, 사이먼스 아시죠? 워낙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재작년에 ICM 때 대중강연하러 오신 모습이고요. 제트기 타고 모든 일행들 다 자기 제트기 타고 와가지고 그 사례비 한 푼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가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 강명주 교수님. 나비오스톡스 유체죠. 유체 방정식. 이거는 아무도 못 풀어요, 아직도. 풀면 100만 불입니다. 클레이 연구소.
예, 해외 레귤러리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그 UCLA의 오쇼 교수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하고 거기에 어떤 레벨셋 메소드 같은 거 이런 걸 새로 도입해가지고 이런 거죠. 유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볼텍스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흐름을 갈 때는 아주 정확하게 가야 되고 오차적게. 근데 그 유체를 뭐 어떤 그래픽으로 구현을 하는 데는 오차가 많이 있어도 유체로 잘 나타나면 되잖아요. 그거예요. 정확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충분히 구현하기에는 프랙티컬한 그런 모델을 개발을 하셔서 카라비안 해적 뭐 몇 편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저 키드위랑 페드 키위 하는 교수인데요. 그 오시 교수 제자고요. 여기 자료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서울대 강명주 교수. 강명주 교수와 같이 오시 교수 밑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래요. 하도 자랑하길래 내가 여주겠다 해서 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인가 하는 고국에서 과연 뭐 이런 쪽, 이런데 CG 구현을 해줘가지고 이분이 아카데미상 2개를 받았어요. 얘 한 번. 그리고 요즘 눈 던지는 그 유체, 그러니까 유체라는 게 물도 있지만 가스도 있고 화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눈같이 이렇게 약간은 비스코시티가 좀 많이 다른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구현을 오시 교수의 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선생님 몇 시까지 합니까? 좀 늦게 시작하시세요? 네. 뭐 5분 10분. 5분 정도. 5분 10분.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나라 회사니까 한데 이분이 CEO 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목표가 뭔지 알아요? 전국에 있는 한전 계량기를 이 회사 제품으로 바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왜? 이러면 나는 스마트 전기를 만들 거다. 자, 스마트를 전기에 붙인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스마트를 붙이고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계량기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이게 해서 전기 요금이 상시로, 오늘까지는 얼마쯤 나왔을까? 이웃집보다 많이 쓰나? 그럼 또, 목표치가 있다면, 얼마나 지금부터 그걸 좀 관리를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각 어플라이언스들, 각각은 어떻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나? 그런 여러 가지 전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캐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량기예요. 이 회사에서 개발한 계량기. 그 계량기를 이제 달고, 그러고 나면 요 앱만 사면 돼요. 한 달에 몇천 원 하는 앱이에요. 앱을 개발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수학적 기법들을 쓰고요. 이 회사의 연구소장도 수학 PhD이고, 수학에 하는 전문가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답을 저렇게, 우리가 그냥 아까 같이 질문에 누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저렇게 톡톡톡 주는 거죠. 저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스마트화로 확장돼 가면 이 전기에 대한 것도 그냥 있지는 못할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발상도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에 이제 수학이 안 쓰인 데가 없을 정도까지 하면 너무 내가 뻥을 친 거고, 제가 2007년도에 스페인에서 큰 학회를 했는데,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학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 당시 필드상 받은 몇 분들이 그때 한 포럼을 하는 데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2007년에. 수학이 이제는 산업에 더 이상, 아띠아라든지 워낙에 고전적인
그 교수들이 많잖아요. 수학 난제를 풀어야지 하고 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그 포럼에서는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산업 전체에서 수학이 작동되고 쓰이는 데가 30%가 된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4차 산업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2007년도에. 이미 그때도 이미 전문화, 산업의 발전이 전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가장 옵티멀하게, 잘 할 수 있게 하려는 수학적인 논리와 기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난제 안 풀면 우리가 뭐 다 망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정말 큰 그걸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회사들이 그죠? 뭐 구글 위시하여 뭐 지금 IBM의 뭐 왓슨하고 뭐 많죠. GE가 지금 다시 소프트로 바꾸어가지고 그죠? 뭐 큰 트랙터 같은 거 팔면은 평생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거 다 인터넷 비즈니스죠.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직업이죠.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여 밑에 보면 조금 그건데요. 바로 그걸 잘라가지고 단순 사무행정은 이만큼은 없어진대요. 이 곱하기 1000 해야 된대요. 이게 그죠? 곱하기 1000명. 그게 아마 동해라든지 요새는 동해를 안 하죠. 주민센터라든지 은행의 창구라든지 많은 부분의 단순 노동은 이제 기계가 다 해버릴 거예요. 아마 더 간단하게, 더 빠르게. 제조, 그죠? 제조 자체만 가지고는, 하청 기업밖에 뭘 면하기 힘들다. 더더욱이 그 제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공장 라인의 어떤 많은 부분들은 점차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마트까지 대체를 하는 판인데, 아마존고가. 그런 거죠.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도 요즘 AI 진단 기법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기계들이 어디까지 진단에 간섭을 할 건지. 그렇게 보면, 과연 의사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자기 전공이라든지 자기 그걸 모색해 나가야 되는지. 차라리 대려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더 안전해요. 더 늘어날 것 같아. 간호사는 직접 손 가는 거 아주 정밀하게 아픈 사람들을 기계가 툭툭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 기타 등등 해서 대려 간호사가 훨씬 더 여기는 앞으로는 맞을 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그런데 이제 컴퓨터와 수학 관련은 조합이 거의 이제 새로 만드는 조합을 이끌어갈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이게 1차도 그랬고 2차도 그랬대요. 워낙에 변혁이 일어나니까 어떤 그 컨벤셔널한 것들이 확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거기 새로 나온데 맞는 것들이 새로 직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무빙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쳐다봐야 될 게 뭔지 보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 결국 뭐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직하는 것? 과연 그게 대세가 될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 그래서 수학은 세상의 웬간 문제들, 저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여러분 정도 되면 가서 들어보면 거기서 수학적인 진단이 나올 것 같아. 어떤 문제라도. 어머니의 잔소리라도 아마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거야. 해결을 위한 포뮬러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갖 문제에 상상력을 넣어서 수학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막 신같이 잘 하면 되겠지가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속성인지를 대충 알고 실제는 문제를 발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형.
거기에 어떨 때는 뭐 기하를 썼다가 어떨 때는 확률도 쓸 줄 알았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뭐 최적화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지금 그런 거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힘들지 않게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 뭐, 알고리즘 하는 게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쫙 내는 거니까요. 이런 연습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문제를 세상에서 발굴한 문제니까 세상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이런 프로세스가 수학이 좀 작동되는 그런 산업 쪽의 프로세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거는 그냥 맨 마지막에 적을 게 없어갖고 적었고요. 감사합니다.